우리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호모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사고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성이 있어 이 이성이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은 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한 연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일주일 후 늦은 오후에 어떤 간식을 먹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음식은 두 가지, 포테이토칩이나 초코바와 같이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과 사과와 바나나와 같은 건강에 좋은 음식 중 말이에요. 건강유지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본다면 간식과 바나나 같은 간식을 더 많이 선택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선택의 시점, 즉 실제로 간식을 먹기 일주일 전에 배고픔을 느꼈던 사람들의 72%는 포테이토칩이나 초코바와 같이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을 선택했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42%만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을 선택했던 것이죠. 나머지 다수는 사과와 바나나를 선택한 것이고요. 언뜻 보면 환경에 따라 그냥 다르게 선택한 거 아니야? 배고파서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내용의 중심이 될 책 크루즈에서는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인류의 진화와 관련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클루즈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책의 제목인 클루즈에 대해 책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정의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클루즈에 대해 이야기하죠. 현생 인류, 앞에서 말한 호모사피엔스는 진화하면서 내용량이 변했고 점점 슬기로워지고 발전하게 되죠. 하지만 진화는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처음부터 리셋시키는 것이 아닌 누적시키는 것으로 진행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걸 다 지워버리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적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니나 부주상돌같이 현재는 필요 없는 것들도 우리 몸 안에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죠. 정신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이전의 것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거기에 더해지기 때문에 이전의 습관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실험에서도 배고픈 상태의 노동자들이 포테이토칩이나 초코바와 같이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현재처럼 여유있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건 사실 인류 전체의 시간으로 보면 길지 않아요. 아주 최근까지도 우리 손주들은 내년에 추수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죠. 그 전에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전두엽에 각인된 유전자는 순간을 살아가던 손주들의 경향을 넘어서지 못하고 배고플 때면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배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포테이토칩이나 초코바와 같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좋아해야 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경향들이 이를 방해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런 경향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와 같다고 하네요.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에서는 인간의 기억 체계를 맥락 기억을 통해 그리고 반사 체계와 숙고 체계를 통해 인간의 기억, 판단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진화의 흔적을 통해 보여줍니다. 옛날의 장치를 리셋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쌓아올린 방향으로 생물들은 진화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님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를 언어, 행복, 심리의 문제로 확장하여 인간의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이렇게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말이죠. 이 사례는 딱히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잠시 멈춰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러한 클루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인간의 부족함을 받아들여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봤자 너희가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라는 공자의 말처럼 불완전함, 이 불완전함을 통찰하여 개선하기 위해 마지막에 13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안이 되는 가설들을 되도록 함께 고려하라. 생각보다 우리는 증거들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에 확신하기보다는 대안이 되는 목록을 작성해보는 것이죠. 반대를 생각하라. 라는 간단한 원칙을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틀을 다시 짜고 질문을 재구성하라. 우리가 보고 읽는 대부분의 것들은 일상적으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정보를 어떻게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보를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참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비누는 99.4% 순수한 비누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럼 0.6%는 유해하단 말인가? 정도로 생각해보는 것이죠. 셋째,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가 아님을 명심하라.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요. 믿든 말든 미국 인구를 통틀어 신발 크기와 일반 지식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큰 신발을 신는 사람들은 작은 신발을 신는 사람들보다 역사와 지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경향도 있다고 하고요. 그럼 큰 신발을 신는 사람은 똑똑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신발과 지식의 상관관계는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라면서 배우기 때문에 작은 신발을 신는 어린아이들보다 큰 신발을 신는 어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신발을 신는다고 모두 지식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넷째, 여러분이 가진 표본의 크기를 결코 잊지 마라. 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중에 어떤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높은지는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중에 어떤 것이 더 신뢰도가 높은지도 말이죠. 표본이 작으면 사실 그 표본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본이 매우 작을 때조차 그곳에서 발견한 유형에 대해 설명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나 표본이 큰 일이 아니라면 그것에 몰입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낭비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다섯 번째, 자신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앞서 결정하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유전자에는 순간을 중시하는 충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예측해서 최고의 이익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적금을 예로 들고 있는데 유동성의 힘이 세상에서 돈을 미리 떼어놓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순간순간에 돈을 써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도 이런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죠. 여섯째, 막연히 목표만 정하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라. 우리 뇌의 클루지스러운 본성에 대한 건데요. 조건 계획을 세우면 추상적인 목표가 손조책에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구체적인 조건 계획의 형태로 바꿀 때 성공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어가 아니라 마트에서 술이나 탄수화물 덩어리를 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곱째, 피로하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는 되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우리 뇌는 필요할수록 수코체계보다 반사체계에 더 온철하게 됩니다. 주의가 산만할 때도 말이죠. 각각 체계가 장단점이 있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역시 숙고가 좋겠죠. 많은 책에서도 공통적으로 하지만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승리의 조건이란 바로 적절한 휴식과 최대한의 주의 집중이다 라고 말이죠. 여덟 번째,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평가하라.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와닿지 않는 것이기도 한다는데요. 실제로 경제학 용어인 기회비용과 비슷하게 개인의 수준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할 때마다 이것 아니면 다르게 보낼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아홉 번째, 누군가가 여러분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라. 실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대답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더 자세히 분석하여 더 세련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결정을 누군가가 지켜보며 우리가 그 결정을 누군가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편향되지 않은 그런 결정을요. 열 번째,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라. 이 말은 얼핏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실은 미래의 내가 현재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자문해보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사고와 거리를 둔 사고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며 지금 현재 마음을 지배하는 것에만 의존해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정을 내릴 때 즉각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더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보라는 것이죠. 하루 정도 지났음에도 지금과 같은 마음이면 그것이 더 좋은 결정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생생한 것, 개인적인 것, 일화적인 것을 경계하라. 우리는 유전적으로 화려하고 생생한 극적인 것에 주의를 빼앗기게 되어 있고 빠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하며 더 나아졌지만 유전자에는 예전 인류의 성향이 남아있고 그렇기에 생생하고 현장적인 것에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명의 경험을 듣고 그가 맞다는 오류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예전과 다르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개인적이지만 과학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사고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12번째, 우물을 파되 한 우물만 파라. 앞서서 언급한 11가지들을 가지고 생각하되 가장 신중한 결정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위해 아껴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직하게 나아가라는 말 같습니다. 13번째, 합리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라. 응?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항목입니다. 책에서도 이런 추상적인 말이 쓸모없어 보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확실하게 맞는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되려고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인다면 순간순간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며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자기계발의 방법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은 계속해서 이를 되뇌이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클루즈에서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 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 설득하고 여러 가지 예를 보여주며 우리는 불안정한 생물임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능력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되 매 순간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행동을 꾸준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계속 되뇌이며 실천하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최동사였습니다.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